특히 주식시장이 뭐 요즘에 세금이 문제다, 뭐 아니다, 실적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데요. 특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질문 주신 것과 같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뭐 실적 악화 때문이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가 있고 그다음 코스닥이 있죠. 두 시장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유독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무언가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익 증입 구간과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실적이 악화되는 실적 악화 구간 이 두 구간이 명확하게 나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비교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증가와 반복이 반복되는 그러한 특징이 강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럼 현재 위치는 증가 구간이냐 감소 구간이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크게 꺾이고 그리고 또 이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매우 안 좋은 시기를 겪었고요. 그 과정에 앞서서 야 조만간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러한 실적 악화가 계속해서 더욱더 심해지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더더더 악화된 모습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일단 먼저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을 먼저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대략 한 2년 정도의 실적 악화 이후에 이제는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그러한 모습이 드디어 올해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화가 올해 초까지 지속되다가 이제 악화가 이제 끝나야지 실적의 하락이 멈추고 이제 저점을 다지는 이제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좀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적 악화 구간은 지난 2년 동안 얼추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은 실적 개선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 정도로 해석하거나 이 실적 개선이 된다 해서 바로 실적이 폭증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실적의 악화가 일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의 이 악화가 마무리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 즉 횡보 구간이 일부 나타난 이후에 점점점 실적이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어느 순간 이제 급격하게 또 기울기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기울기가 바로 높아지는 구간은 아니지만 다만 악화가 끝나고 이제는 횡보를 거쳐서 다시 상승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쭉 살펴보면 보통 이 구간이 이제는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야, 어느 순간 그러다가 또 실적의 기울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구간까지도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몰리기 때문에 대체로 이 구간은 지금 현재 구간은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고 좀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실적이 분명히 악화를 마치고 점점 개선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근 주가 수익률이나 밸류에이션이 저기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쟁 국가들 못지않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실적이 그러면 개선 방향으로 가는데 왜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언급하시다시피 최근에 뭐 세금 이슈, 특히 금투세 이슈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정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굳이 왜 투자해야 해?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환율이 좀 해외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할 매력이 더 높다. 아무래도 이러한 변수도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를 좀 딜레이 시키는 뭔가 투자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ROE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유명한 가치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러한 지표, 또 ROE를 이용해서 기업들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널리 쓰이는 지표죠. 바로 이 ROE라는 지표를 우리가 좀 이 주식시장의 ROE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굉장히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은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특히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이 ROE라는 지표가 4%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ROE가 점점점 오르면서 4%, 5%, 6% 그리고 이제 8, 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이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ROE가 꺾이면서 9에서 8, 7, 6, 5, 4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ROE라는 지표를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현재 ROE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살려서 이제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자. 반대로 ROE가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라면 이제는 ROE가 꺾일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줄여가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E라는 지표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ROE가 대략 한 5% 이하까지 내려오면서 이 최저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가 이제 점점점 다시금 반등을 이제는 다시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자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 최근 분기에 나타났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ROE가 쭉쭉 떨어져서 무려 1%까지 바닥까지 쭉쭉 떨어져서 이 1%에서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1점 몇 하면서 점점 하락이 둔화돼서 바닥이 이제 점점 다져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ROE라는 지표를 이용해서도 좀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할 만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꿀팁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ROE가 최저점까지 돌파했고요. 이제 더 점점점 내려갈 이 여지가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야 다음날 주식 풀매수, 다음날 막 풀매수 다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뭐 레버리지까지 끌어오시고 나 이미 풀매수 들어갔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레버리지 막 끌어오시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실적 그리고 주식시장의 ROE는요. 하루아침마다 매일매일 바뀌는 지표가 아닙니다. 한 분기마다 3개월마다 천천히 바뀌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ROE가 충분히 낮아져서 점점점 ROE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ROE가 다다음 달에 바로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략 한 1년, 2년에 걸쳐서 서서히 개선되어서 쭉쭉 점점 올라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ROE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고 이제는 증가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래서 내일 하루아침에 팍팍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하루아침에 싹싹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서서히 바꾸는 것이다. 서서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금 만료되는 게 있어. 그럼 이 중에 일부 주식 비중을 천천히 월별로 적립식으로 쭉쭉쭉 바꾸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하면 정말 다음 날에 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비중을 바꾼다라고 하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뭐 우리나라 대장주 같은 기업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내일 풀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자금을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쪼개서 월별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실적 그리고 ROE에 비춰봤을 때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투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이 주식 비중에 거의 반영하지 않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금융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한 매크로 지표라면 그러한 환경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환율 정도는 또는 뭐 세금 이슈, 뭔가 정책 이슈 정도는 우리가 비중을 조금 천천히 늘릴 정도의 변수는 될지언정 주식을 나중에 사자. 세금 이슈 끝나면 그때 가서 사자. 금투세가 실행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니까 지금은 계속 팔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다지면 그때 가서 사자. 이러한 전략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자는 낙관주의자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담아두는 것이 맞고 다만 그 비중을 조절하되 자꾸만 좋아질 방향을 기대하면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다. 왜? 아니 지금 금투세 실행되면 주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뭘 하세요? 인버스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이러한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게 과거의 역사,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 투자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금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사 모아간다. 다만 그 모아가는 속도 정도는 조절할 수 있더라도 사 모아가야 하는 그 방향은 지켜야 한다. 그게 제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고 뭐 주식시장의 실적이 아니면 특정한 섹터의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을 텐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20년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배우신 분들이 많고 또 유튜브 채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실적이 찍혀요,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이 몇 장 찍혀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실적이 좋은 섹터,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요. 이미 실적이 좋아질 만큼 좋아진 기업, 이미 실적이 좋아질 만큼 좋아진 섹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 좋아지기 시작하는 섹터, 고러한 기업, 고러한 섹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이미 실적이 좋아질 만큼 좋아졌어. 그러한 영역을 야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실적이 무한히 계속 좋아지는 그러한 기업,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들은요 실적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좋아지면 그 이후에는 꺾이는 경우가 훨씬 많이 목격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요 누구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에 누구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풀 텐데 제가 주의하실 점은 이미 좋아질 만큼 좋아진 기업들, 좋아질 만큼 좋아진 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업과 산업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이미 거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한번 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제가 대략 한 80개 정도로 우리나라 섹터를 구분해서 매 분기마다 이 산업마다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뿐만 아니라 뭐 설비 투자 동향이나 뭐 재고 동향이나 부채 동향이나 어떻게 되는지 매 분기마다 살펴보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을 좀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산업은 사실 2년 전에 2022년에 제가 블로그에 이미 몇 차례 글을 쓴 바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화장품 산업이 재밌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적이 꾸준히 악화된 산업이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무려 화장품 산업, 무려 전력 산업, 이 두 산업이 무려 7년 동안 실적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 7년 내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 산업은 사양 산업은 아니다. 뭐 고성장 산업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면서 망할 만한 산업이 아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다시금 실적이 증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기업들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화장품 산업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나라가요. 2015년부터 22년까지 계속해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1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에만 몰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중국인들이 알아서 와서 막 사줘. 이러한 분위기가 쭉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5, 16, 17 점점 지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쇠퇴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서 SNS와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색조 화장품의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조차도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새로운 화장품 스타트업들,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막 등장하면서 새로운 색조 화장품 유행을 막 이끌기 시작하면서 그들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1위, 2위 화장품 기업들은 실적이 되려 꺾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이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여파가 쭉쭉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길 중국의 화장품을 파는 기업들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중국의 화장품을 팔기 점점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2019, 20, 21 계속해서 풀어오다가 22년 들어서는 이제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악화됐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무언가 이 악화를 벗어나려는 기업들이 한두 개 점점 나올 법도 해. 그런데 그들 기업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바로 어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타겟을 하면서 이쪽으로 미국과 일본으로 매출을 늘려가면서 준비를 해오던 그러한 기업들이 점점점 부각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글을 2022년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3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화장품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니까 중국향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드디어 2023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온기가 우리 이제 미국으로도 일본으로도 수출을 확대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점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이들 기업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ODM, OEM 기업들도 즉 화장품 제조 대행 업체들도 점점점 미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나가는 화장품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개선돼요. 작년부터 올해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게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재밌게도 대략 한 7, 8년 동안의 이익 감소가 점점 마무리되고 지금은 저점까지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증가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직 완전한 증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을 한번 해볼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장품 산업의 어떠한 트렌드가 지금 좀 이 산업에 대한 좀 우호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야 그럼 내일 아모레퍼시픽 풀매수, LG생활건강 풀매수 왜 화장품 대장주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 8년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이들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화장품 기업일수록 더더더 중국에 의존했고 더더더 중국의 길거리에 로드샵을 많이 깔았다 보니까 이 중국 화장품 경쟁에 밀리면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계속 보고 지금도 중국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지금 현재 미국, 일본 쪽으로 수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비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대장주일수록 화장품 주가가 더더더 부진해. 그에 반해서 뭔가 이름 잘 못 들어본,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더 주가가 더 우호적이고 실적도 더 빠르게 개선되고 왜?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노련하게 일본과 미국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화장품 기업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쪽으로 매출을 유의미하게 늘려가는 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의미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긍정적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면 즉 일본과 미국으로 우리도 수출해봐야지 우리도 브랜드를 넓혀가야지 이러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ODM, OEM 기업들도 점점점 일본, 미국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5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대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하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 기업이에요. 우리가 생산만 대신해줄게, 제조만 대신해줄게, 수백 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최근 화장품 섹터의 어떤 이러한 이익 반등 구간에서 한국콜마는 지금 여전히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도 여전히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의 화장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도 이제는 점점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제는 일본, 미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할게요.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국콜마로도 우리 일본으로 나갈 화장품 또는 미국으로 나갈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오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직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조금씩 변화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기가 점점 퍼지게 되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아직은 소수 기업만 주목을 받았지만 조금씩 더 주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의견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일본, 미국 늘어나는 기업들 주목하세요.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요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점으로 무언가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 안에서 무언가 먼저 일본, 미국 쪽으로 수출을 먼저 늘리면서 앞서가는 기업도 있지만 점점 뒤따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ODM, OEM 기업들도 점점점 뒤따라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실적이 점점 개선되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 고러한 섹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순서대로 시계열대로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 실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 실적이 증가할 만큼 증가한 섹터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나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만큼 증가해서 최근에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증가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섹터는 야 실적이 증가하니까 좋다, 야 많이 증가했는데 좋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끝물이구나, 좋아질 만큼 좋아졌구나, 그게 아니라 안 좋다가 좋아지는 고러한 섹터를 살펴보자, 고러한 기업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관점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자 부품 그리고 뭐 스마트폰 쪽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요 모바일 섹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스마트폰 아무리 만들어도 잘 안 팔려. 중국 경쟁도 치열해지고 어려워. 실적의 감소가 드라마틱하게 쭉쭉쭉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실적의 감소가 좀 평탄화되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을 비롯해서 전자 부품, 뭔가 전자기기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섹터, 모바일 부품. 그런데 주요 실점이 있습니다. 이들 섹터도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은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이 많고요. 또 화장품 기업들처럼 기업들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완전히 다르거나,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애플 쪽으로만 부품을 공급해, 우리는 삼성전자 쪽으로만 부품을 공급해, 무언가 매출처가 한쪽으로 치중돼서 비교적 매출처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한, 그래서 무언가 좀 불안정성이 높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다소 주의할 필요도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좀 특정한 부품 몇 가지를 특정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는 좀 큼직한 기업들. 그래서 여러 스마트폰 업체로,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쪽으로도, 뭐 여기저기 가전제품 쪽으로도 여러 부품을 공급하는 비교적 대기업,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기업들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뭐 MLCC라든지 뭐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부품들을 고루고루 공급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러한 기업들도 현재 실적이 악화되다가 비교적 좀 개선세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들 기업 내일 당장 사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적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데, 그 안에서 뭐 아무 기업이나 다 좋다가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되려 대기업들이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에 반해서 이러한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되려 중소형주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려 대기업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특성이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례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는요, 고세양 반도체, 대표적으로 뭐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CPU,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있고요.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들이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 상승과 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함께 온 특징에 강했습니다. 야, 메모리가 좋아져? 비메모리도 좋아져. CPU도 좋아지고 GPU도 좋아져. 모두가 함께 좋아지다가, 야, GPU가 안 좋아져? CPU가 안 좋아져? 그럼 메모리도 안 좋아져. 다 함께 안 좋아지고. 이처럼 다 함께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 특징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사이클이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독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만 먼저 좋아져, 먼저 실적이 개선되고 먼저 주가가 집중적으로 올라. 하지만 인공지능과 무관한 반도체들은 대표적으로 낸드 플래시, 레거시 D램,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이러한 반도체들은 아직은 좋아질 기미가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데, 다만 안 좋아졌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사이클의 하락은 확연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무언가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라는 그러한 지표가 나타나기보다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아직 좋아지는 그 구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슬슬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돼.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먼저 쭉 좋아져서 쭉 앞서가고, 나머지 반도체는 이제 언제 좋아지지 이제 좋아질 구간을 이제 기대해야지, 점점점 그쪽으로 가야지, 이처럼 나뉘는 특징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좋아진 나머지 이제는 슬슬 고점이 오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인공지능 서버 기업들 돈 못 벌고 있는데 설비 투자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쭉 무너졌었죠. 그 과정에서 아직 상승이 오지도 못한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함께 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반도체 산업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하고 부진하고, 이거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락 사이클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사실 레거시 반도체는 아직 상승 사이클이 오지도 않는데 또 하락 사이클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좋아질 만큼 좋아지거나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거나 싶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에 반해서 레거시 반도체들, 특히 일반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차량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아졌어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꾸준히 실적의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다가 올해 초반 들어서 이 하락이 점점점 느려져서 점점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2분기 들어서 실적이 완연히 바닥을 다지거나 일부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완벽하게 딱 큰 증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살짝 실적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살짝 올라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업들. 보통 이러한 실적 상승이 시작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쭉쭉쭉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딱 한 분기 이제 실적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나타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라 주로 레거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아니라 주로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소재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의 분위기는 인공지능 반도체 주가가 자꾸 출렁이니까 무언가 센티멘탈 자체는 좋지 못해요. 나 지금 반도체 들어가도 돼?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번 무너질 것 같은데 불안감이 굉장히 큰 섹터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실적 관점에서는 이제서야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소재 파츠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의 반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다만 센티멘탈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좀 접근은 할 만한 시기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추려내게 될 텐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시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종목을 찾았어. 이 종목 좋네. 그럼 다음날 바로 매수. 즉 종목 발굴과 매수가 바로 이어지는 사실상 거의 매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죠. 우리가 매수 전에는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을 하고 적정 가치를 따져보고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지 1년 뒤에 매수할 만한 기업인지 따진 이후에 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간 동화를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 분석 정도도 어느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99.9% 분들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목 발굴 프로세스, 즉 종목 선정 프로세스인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주식시장에 지금 대략 한 2,580개 정도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80개나 되는 이 많은 주식들이요, 다 매력적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호황기가 와도 유의미한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은 이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기업을 알게 됐는데 그 기업이 상위 10%에 들어갈 확률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 기업이 10%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집 앞에 칼국수집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칼국수집이 서울에서 제일 앞서가는 맛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생 돼서 전국에 있는 여러 칼국수 맛집들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곳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 내가 한계에 꽂혀서 갇혀 살게 되면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기업들과 계속해서 비교해보다 보면 실제로는 순위가 쭉쭉쭉 밀려서 한 30%, 40%, 50%까지 쭉쭉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종목 발굴 프로세스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2,500개의 기업들을 모두 패러럴하게 수평적으로 쫙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약식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정말 상위 30%,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만 추려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또 한 번 분석을 해서 또 추리고 또 추리는 그 과정을 바로 종목 발굴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지도를 켜. 그리고 뭐 할 건데? 식당들을 쭉 보면서 평점이 4점 이하인 식당들은 쫙 걸러내. 4.5점 이상인 식당들만 쭉 추려내. 그리고 그 식당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리뷰를 살펴보는 그러한 작업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목 발굴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가 꼭 있어야 자꾸만 더 많은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갇히지 않고 뭔가 더 좋은 종목으로 점프하면서 더더더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그 작업이 선행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매수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2,500개 기업을 쭉 살펴보면서 이거 매수해야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상위 10%, 상위 15% 안에 들어갈 기업들을 추리는 겁니다.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점점 끝나가면 그제서야 이제는 내가 추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이 끝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추리는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매수하는 과정까지 보통은 2달 정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면 새로운 종목을 마주하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2달 이상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러한 작업을 거치셔야 한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과정을 모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공유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일단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나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굳이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데? 아무래도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실적이 감소하는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대략 연평균 수익률이 한 2%밖에 안 나오고요. 대략 코스피 시장 평균 수익률은 한 7.78% 정도 나오고요. 그게 말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최근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은 대략 한 10%가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높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증가하면 이번 3분기 실적이 증가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미 실적이 증가할 만큼 증가했다. 이번 분기도 실적이 증가했지만 이미 3년 내내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 앞으로 점점 좋아질 여지가 줄어들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그냥 잠깐 반짝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 걸러내는 겁니다. 다 걸러내고요. 그럼 우리가 뭘 보냐? 최근에 실적이 증가했는데 실적이 개선됐는데 이게 그냥 이번 분기 실적이 개선된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뭘 봐? 이 실적이 개선된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실적만 보면 이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아니면 꺾일지 이게 잠깐 반짝 실적일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내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자꾸 살펴보다 보면 이 이유는 좀 오래 갈 만한 이유인데 이게 잠깐 반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좀 오래 갈 만한 이유인데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 얘는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됐는데 못해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겠다. 못해도 1년 이상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왜? 이제서야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초입, 화장품 섹터, 미국, 일본으로 이제 수출이 확대되는 그 초입에 있네. 이러한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면 얼추 실적이 그냥 잠깐 단기적으로 한두 분기 좋아지다 말 기업과 좀 더 오래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 이 두 분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분류 작업을 실적 시즌 내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오래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내가 그룹핑할 수 있고 이제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실적 시즌 이후에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 선정 과정이에요. 실적이요 잠깐 반짝 좋아질 기업, 실적이 잠깐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좋아질 기업은요 이미 주가가 그 실적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미래 실적을 다 선반영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대략 한 9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내가 최소한 세 분기 이후의 실적을 봐야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기업들 실적을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대상으로 자꾸만 하나하나 좀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면 대략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